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문학작품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 밤이 주는 감성이 참 뭔가 특별함을 안겨줍니다. 이 달빛 아래 듣는 강물 소리가 왜 더 그렇게 절절한지요. 별빛 아래 듣는 사랑 고백은 왜 그렇게 더 달콤한지요. 짝사랑을 앓던 시절 밤이 오면 이불 속에 놓고 그려봤던 그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너무나 환하게 빛이 나게 다가옵니다. 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깨어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더욱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요.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 운전기사 얘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희윤 작가의 밤 견인의 시간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희윤 씨는 1954년 전남 목포생입니다. 198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요. 그동안 소설집 한평 구홉의 안식, 별똥별 해는 밤, 20곡에 넘기, 또 비평집을 낸 바도 있습니다. 한국 서사문학의 통사적 고찰 등의 책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작가 오늘 전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밤 견인의 시간, 요거를 함께 이제 감상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곰보아제라는 작품집에 실린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품집으로서는 아마 세 번째 이제 작품집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네 번째 작품. 아, 이게 네 번째가 되는군요. 네. 예. 대략 곰보아제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나요? 그동안 써놓았던 그 작품들인데요. 네. 조금 이제 제 작품이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컬러가 없다고 그러는 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다양한, 예전에 김윤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가르쳐서 쓰고 싶은 것만 쓰는 작가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특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설가 최희윤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사람이다. 네. 아이고, 김윤식 선생이 그 말을 했으니 이거 꼼짝 못 하겠는데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예. 곰바지에 실린 밤 견인의 시각이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 육성을 통해서요. 우선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된 건지 그 내력부터 듣고 싶군요.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었을 때요.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출장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거길 나가는데요. 그 시내 변두리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시내 한복판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가 보리밭이 있었어요. 5월 정도였는데 보리가 익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차를 몰아서 그것으로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그게 이제 공사 단지였는데 주택단지가 아직 안 들어서 가지고 텃밭을 일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도 가서 일 보고 오다 밤이 좀 늦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달밤에 그 보리밭에 가보았더니 밭 그 옆에 골목길에가 견인차 한 대가 놓여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놓여 있는데 시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시동을 걸어놨나 했더니 잠시 후에 사람이 또 나오더구만요. 그러더니 이제 그가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아주 급히 달려갔다가 한참 동안 내가 있었더니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멈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견인하기가 좋은 장소고 여기부터 한 2km 떨어진데 저 강주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랍니다. 네. 그래서 견인하기 좋은 지역에 있다가 불이 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냥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게 좋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씨앗을 잡아냈죠. 우리가 이제 사고 차량 견인하는 모습을 뭐 화면을 통해서도 보긴 합니다만 네네. 실제 그 견인 작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삶이란 거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최 선생님은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신 거네요. 우연이지만요. 네네, 그렇죠. 예. 이 얘기가 견인 차량 운전자, 레커차 운전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감상을 통해서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대략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 견인 아까 방금도 이제 말했지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견인차까지 몰기까지는 이 같은 기사들도 기름밥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은 버스하고 자가용 이제 택시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수익을 좀 잡아볼까. 네. 그렇게 할 때는 마지막에 택한 게 이거라고 이제들 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시장판에 나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죠. 나라는 존재가요. 예, 주인공이. 레크차 주인공은 말하자면은 꽤 좋은 회사. 우리나라의 꽤 좋은 회사 원래는 이제 노조원이었죠. 네.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노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예. 거기서, 이제 사측으로부터 돈을 좀 받아서, 일테면은 노조를 깨고 도망간 사람이죠. 회유를 당한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보려고 다른 곳으로, 고향과 전혀 다른 곳에 와서 사는데 인생이라는 건 넉넉지 않죠. 다시 그걸 다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에, 레크차를 운전하게 되면서 삶이라는 건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는 거. 예. 이를테면은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없고 뭔가에 끌려가는 거, 견인되는 거,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선생님 말 듣다가 저도 이제, 연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 소설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예. 우리가 어떤 한밤에 길목을 지키는 레커차 운전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대기업체에 다니던 시절이며 또 노조와 연관됐던 예.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죠. 사람의 예. 삶이라는 건 참 굽이굽이.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만이 아닌 예. 그런 내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군요. 그 팩트라는 사실, 그 이면에 깔린 진실이라는 무거운 것들이 네. 우리는 너무나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겉면의 사실만 보고 그냥 예.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도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예. 누구 말 맞다나 그 담론들을 움직이는 자들의 그 파워들, 예. 그걸 못 보고 우리는 담론화 되어버린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방향이 생겼을 때 그러죠. 그게 있기까지에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는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품을 예. 감상하면 좀 더 내용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작품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희은 소설 밤 견인의 시각.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차를 세웠다. 16차선 도로 건너 고층 아파트의 밝은 조명과 대조적인 이곳의 어둠을 그는 좋아했다. 밤일을 택한 것은 100번 생각해도 옳았다고 확신했다. 하루 한 건만 해도 일당은 하는 거예요. 시동 끄지 말고 언제나 항시 대기 오고 있어야 돼. 심심하면 무전기 틀어놓고 어디 사고 난 데 없나 들어보고 무전기에서 어디 그런 소리만 나는 줄 알아? 벨소리 다 나. 들어보면 알겨. 견인차 기사들의 행동강령 1조가 뭔지 알아? 여자가 달려들어도 전화가 울리면 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하라 이거요. 여자는 또 있지만 사고차는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요. 알겠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강 씨가 동료로서 조언해준 말이다. 어느새 그는 여느 운전자들처럼 견인차에 불법으로 무전기를 장착했고 언제나 출동할 수 있도록 차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브레이크를 내리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생존을 위한 철칙. 여자는 또 있지만 사고차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밤일 시동은 언제라도 걸리지만 교통사고차는 때때로 있다. 여보세요? 아빠? 사건 접보가 아니라 딸이었다. 그래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위장약도 챙겨 드셨죠? 졸지 말고 안전운행하세요. 자기야, 사고차를 운반하는 차가 사고를 낼 리는 없겠죠? 아이,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자기 전에 전화해본 거예요. 왜요? 문단속 잘하고 자거라. 네. 저기, 아빠, 오빠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늦는데요. 그래. 그는 전화를 끊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았다. 라디오를 켜면서 무전기를 작동할까 했지만 어쩐지 내키지 않는다. 급제동 소리와 함께 외제차 한 대가 뒤에 멈췄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보통 이 공간을 이용하는 녀석들은 미리 헤드라이트를 끄고 도둑처럼 다가와 차를 멈추고 일을 치른다. 화장실이고 뭐 차 안이고 골목길이고 옹사코가 문제가 아니라 은근히 비추는 데를 좋아한디야. 예? 돈 2만 원이면은 여관이 세고 쎘는디 부모 등골 빼먹는 것이 특기인 자식들이 뭐 그 짓거리를 왜 거기 설 것인가? 예? 그게 뭐 관음증이라나 노출증이라나 뭐 그런 것이 천수 다 요새 유행한다는 엽기 정서라고 그러대. 예? 우리 박사 아들이. 강 씨는 최근 박사과정에 들어간 아들을 자랑 삼아 그에게 아른 체를 했다. 그는 아들 생각을 하자 오목가슴이 갑자기 죄는 듯했다. 아니, 무엇이라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인턴 과정 마치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거예요. 아니, 왜? 거기는 가난한 나라 아니야. 아니, 공부를 더 할 거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지. 저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 곁으로 가서 의료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랑? 누구를 사랑한다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요. 배고파서 굶고 있고 약이 없어서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네가 왜 사랑을 하는디? 아니, 이것이 교회 다니더니 못된 것만 배워갖고요. 아유, 전문의라고 따놓고 이제 의사 되는 건 식은 죽 먹긴데 그건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엄마.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참.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아니, 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놈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디부터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간다고? 네 할머니 놈아, 일주일에 한 번 인공신장실에 들어가 고통스러워요. 그걸 위해서 네 엄니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 부업을 하고, 아프리카니스탄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것은 네 가족이 이놈아. 알았어? 차에서 급히 튀어나온 녀석은 경주하듯 잘 닦아놓은 길을 피해서 빈 터를 넘고 공사 중인 건물을 가로지르고 텃밭을 밟으며 뛴다. 그는 눈으로 뛰는 그림자를 뒤따른다. 그림자는 수수밭을 뚫고 들깨밭을 헤치며 달리고 있다. 그 차의 뒤를 쫓아 경찰차가 들어섰다. 아이, 새끼, 어디로 숨은 거야? 확 동네 주민 다 깨워불어. 건물을 피해온 25-49-769 운전자는 나오기 바란다.
어디로 튄 것이여? 지가 그래봐야 어디 멀리 갔겠어. 튀어봐야 벼룩이지. 에이, 참말로. 헤드라이트 켜봐. 나와! 보리밭에 숨은 기사! 다 봤은 게 나와! 보리밭 한복판이 흔들리더니 실루엣으로만 일어서는 두 그림자가 있다. 공간을 뚫고 나아간 헤드라이트는 그들을 빛의 휘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에? 아니, 무엇이오 저것들은? 참. 보리밭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래? 아이고, 완전히 늦바람난 노인들이구만. 밝은 빛 속에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개량 한복을 입었고 여자는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남자는 지팡이를 들고 항의하듯 흔들어댔다. 개자식들. 그는 나지막하게 욕설을 했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놈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적어도 저 노인들은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추억의 자세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부부인지 늦바람 든 노망난 늙은이인지는 모르지만 보리밭에서 사랑 노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 예. 하타 성님 그 시기 사고 났어요.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께 싸게 오세요. 경찰들이 적법받는 중이랍니다. 싸게 사고 와요. 지금 나도 그리로 가는 중이게요. 예, 오케이. 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삼중 추돌인 모양이다. 그러면 조금 늦어도 한 대 정도는 건질 수 있다. 녀석이 숨은 낡은 건물도 노인들이 있는 보리밭도 아득히 롬밀러리 어둠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경찰서님들 차만 좀 치우고 오셔. 다리 쪽에서 그 차랑 꼬라지는 거 길어지는구만요. 아, 예, 알았어요. 자, 다들 일단 차 먼저 치우셔. 옆으로 빼든지 보험사랑 옮기든지. 최 씨가 경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 경찰도 사고 차량을 정리하려고 나선다. 최 씨가 그의 어깨를 치며 일의 순서를 일러준다. 나가 5024 잡을 테니까 성님이 7238 올리셔. 차 치웁시다. 서비스로 가든지 공업사로 가든지. 그래. 오늘도 한 건 하고 들어간만. 시비거리가 많은 일이니까 함부로 레cord 내리지 말고. 그래. 아저씨, 난 2등 공업사요. 방천동에 있는. 다행히 사고 차량 주인이 그를 향해 먼저 소리를 쳐준다. 그는 안도하며 차를 올린다. 그 사이 잽싸게 제일 큰 차를 견인한 최 씨가 손을 흔든다. 성님, 나 먼저 가요. 그 새끼가 술 한잔 흡사요. 사고 차량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온 그곳에는 이제 더 식어버린 봄의 기온이 이슬로 결정되고 있었다. 경찰차는 여전히 소리를 내고 정차해 있었고 도망쳐온 외제차 역시 그대로 서 있었다. 기사님, 저 조금 전에 저기 외제차 앞에 주차하고 있었죠? 예. 아저씨 차 뒤에 주차한 사람 못 봤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글쎄요. 졸고 있다가 사이렌 소리에 깨서요. 귀찮은 일이다. 음주운전이란 특히 그렇다.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 복잡한 일에 개입되면 안 된다. 외제차 정도 끌고 다니고 한술 더 떠 경찰을 따돌릴 정도라면 배짱도 있고 능력이나 재력도 있을 것이다. 타이어 자국을 봐선 급정거했는데 못 들었다는 게 이상해요. 저짝 사람들은 다 들었다던데. 깜빡 졸았어요, 깊이. 하필 그때 왔다면 누가 알겠소? 기사님 차 넘버
나 압니다. 협조하면 나가 도울 일도 많을 것인데 어디로 갔디요? 아이고, 나 정말 몰라요. 알면 협조하죠. 이 바닥에서는 경찰어른이 저승사자인데, 할머니야 상부상조 하나 없습니까? 아이고, 징하게 고맙소. 차 번호 함께 언제 한번 보겠지라. 그때 우리 웃고 만납시다. 그래야지요. 나도 그 경찰 만나면 웃고 싶은 사람이요. 그런데 몰라요. 정말 못 받단게요. 계속 여기 계실 거요? 그럼 여기가 내 몫이에요. 서부경찰서 쪽에서는 다 아는데요. 3시 반까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내 퇴근 시간이게요. 그럼 다시 올 텐게 그때 다시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아따 참말. 지금 모르는 것을 그때라고 알겠습니까? 대신 나타나면 연락 드리죠. 전화 번호 주시면요. 480 가라수 북동쪽. 뭐랍디요? 지금이 한창 단속 시간이잖아. 그는 잠시 주파수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경찰들이 차를 수색할까 봐서 땀이 났다. 통 사용하지 않다가 유사히 영업이 안 돼 보름 만에 달고 나왔다. 교통계 소속이었다면 분명 온갖 핑계를 대고 브라키처럼 그의 차 가까이에 와서 불법 장착물이니 뭐니 터울거리며 협박을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사들은 밥에 불과했다. 그는 바보 녀석. 세상이 이런데 뭐? 인류에? 아들 생각에 분노가 인다. 물어! 뭔가 획 그의 차 곁을 지나갔다. 큰 도사견이었다. 흰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멀리 서서 명령하고 있었다. 가져와! 으이구, 달밤에 체조하고 있네. 문득 그의 겨울이 치통처럼 호련히 신경을 긁고 지나간다. 후회하지 말자. 그때는 옆을 돌아볼 정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헛수고다. 한 달만 잠수 타. 노조는 절대 안 돼. 나랑 동양이라서 기회를 주는 거야. 받아. 퇴직금의 20배는 될 거야.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작은 가게 하나쯤은 넉넉하게 개업도 할 수 있어. 자네가 잘리면 누가 봉급을 주겠나. 자식들하고 마누라 그리고 암에 걸린 아버지하고 노모는 어떻게 되겠어? 응? 막말로 전세금 빼서 수술할 거야? 그는 돈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공장과 고향을 떠났다. 그 돈으로 개업한 슈퍼마켓은 부모의 병과 아들의 의대 합자금으로 지금은 흔적도 없다. 마지막 남은 가게 전세금으로 중고 견인차 잔금을 치르면서 15년 젊은 시절이 내 생애 전체에서 빠져야 한다는,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상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찰차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느릿하게 다가오고 있다. 경찰차는 외제차 뒤에 바짝 주차한다. 그리고 기세 좋게 내린다. 그는 조용히 차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번엔 혼자인가 보다. 그때 차에서 룸라이트가 켜졌다 꺼진다. 실내등 흐릿한 불빛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의 녀석이 보인다. 안경을 쓴 채 몸을 젖히고 앉아있는 녀석을 보자 그는 급체라도 한 양 가슴이 답답해진다. 도무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당당하게 보이는 녀석에게 묘하게 아들의 영상이 겹친다. 경찰이 외제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로 들어간다. 곧 녀석은 실내등을 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경찰과 녀석이 내렸다. 녀석은 경찰과 악수를 했다. 경찰은 차에 오르더니 단지를 빠져나간다. 녀석은 한 손을 높이 들어 그를 배웅하는 듯 흔든다. 죄송합니다. 담배 한 개 피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 주십시오라든지 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아들을 닮아 있다. 제 놈 입장에서 요구하고 묻는다.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제가 숨는 거 보셨죠? 4층짜리 건물에 말이요? 예.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진땀 뺐습니다. 고발하실까 봐서요. 뭐요? 고발? 범인 고발 말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범인 은닉죄 아닌가요? 아이, 내가 왜? 뭔지도 모르는데 왜 고발을 한단가? 또 그런 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저 역시 범인은 아니죠. 불법 조회에 전한 증거도 없고 음주 역시 적발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명이라면 이미 결판을 냈겠죠. 그는 정면으로 녀석의 얼굴을 보았다. 윤기가 흐르고 부유함이 흔전거린다. 도주할 정도로 혼이 났는데도 전혀 위기감이 없었다. 돈을 건네던 부장이 떠오른다. 뭐 이런 짓 다시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나한테 미안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행동이건 부끄럽다는 생각이죠. 고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이 귀찮은 거에 비하면 부끄러운 건 견딜만 하죠. 작년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땐 복잡했습니다. 경찰서를 도합 3번 가더라고요. 거기에 교육 1번. 고작 100만 원이면 끝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이웃집 건너가듯 말하는 아들과 같다. 아니, 3년의 봉사활동을 예비군 동원훈련 가듯 말하는 아들과 같다. 돈으로 승부를 보려면은 진작 하지. 왜 이리 오래 끊었어? 경찰이 둘이었으니까요. 둘 이상이면요. 사람이란 정말 골치 아픈 짐승이 되죠. 혈관 속에도 한 방울 없던 정직을 샘을 파듯 뽑아내고 정인이 뭐니 자신들도 잘 모르는 가치들을 구름처럼 만들죠. 필요하면 그림자에서 뼈다귀를 찾아내는 것들이 인간이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죠. 정이라는 거요 분명히 복수형일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있지도 않죠. 사실은 지난달에도 이런 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땐 쉬었어요. 혼자 쫓아왔어요. 상습범이네. 상습범이 아니라 상습범을 만드는 나라에 사는 게 죄죠. 음주 단속 말고 방범 순찰을 그 정도로 했으면 도둑의 씨가 말랐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손이 가는데 녀석이 담배를 끄고 전화를 받는다. 예, 알았어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예, 시내입니다. 아침 진료엔 지장 없어요. 예. 실례지만 기사님 옆자리에 좀 타도 되겠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가고 싶었다. 어차피 일이 없다면 몸이라도 편히 쉬어야 한다. 지치를 허락으로 알았는지 녀석이 번개처럼 올라탄다. 기사님, 제 차 좀 견인해 줄 수 있겠어요? 견인? 대리 운전을 부르지 그런가? 아니면 곧 단속 끝날게 그때 운전해서 가든지. 그 대리 운전은 소문 때문에 싫고요. 또 어머니가 새벽 기도 시간까지 날 새며 기다릴 게 뻔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목요일마다 병원에 데리고 간다.
꼼짝없이 5시간을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다른 보호자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서 복도를 서성거릴 뿐이다. 1시간에 3,500원짜리 식당의 설거지 잡일을 아쉬워하며 옥지 견이는 요금이 조금 비싼디. 뭐 한 100만 원은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럼 10만 원은 주겠지?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언제 가죠? 곧 가도록 하지 뭐.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 그런데요, 자칫 앞부분에 기스가 안 날지도 모르는데요. 범퍼예요? 뭐 그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는 레버를 돌려 앞뒤 잭을 모두 내려 안착시키고 붐을 작동했다. 근데 이 장소는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요? 내년에 여기 병원을 지을 겁니다. 저기 있죠, 저기. 보리를 심어놓은 가운데 빈터요. 저게 240평인데 거기에 내 이름의 병원을 세울 거예요. 올해가 수련이 과정 마지막입니다. 붐 포스트를 최대로 낮게 하고 로프로 묶고 캡 전방에 하중이 실리도록 하고 패치를 조정해서 단단히 하고 방향을 잡아 트리거에 올린 후 느리게 차를 들어 올렸다. 녀석이 차로 올라왔다. 호기심이 가득했고 표정이 상쾌해 보일 정도였다. 교활했던 내 동작이 비천하게 생각되고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 이제 비상등도 켜놨으니까 이제 가실까요? 어디 의사인가? 예. 근데 아저씨, 근데 비밀입니다. 이 의사가 음주운전했다는 소문 이거 안 좋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자네와 경찰을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무섭지 않아? 아니 뭘 고발할 수가 있어요? 증거도 전혀 없는데. 아저씨 돈 주는 거 봤어요? 내가 음주하는 거 봤어요? 오로지 내 말뿐이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외려 무고죄로 당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참, 진실을 고발할 수도 없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네. 무서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참, 대리운전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차 손상될 염려도 없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이 차. 이거 견인차라고 하나요? 레카 차는 기사 중에서도 팔자 센 놈들이 타는 곳인데 어째서 그렇게 타보고 싶었을까? 뭐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높다고 생각했죠. 차만큼 힘도 세서 겁이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겁이 좀 많았죠. 밤공기에 고르고 낮은 숨결이 열어놓은 차창으로 밀려왔다. 억세게 운수가 좋은 날이다. 시내 복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녀석이 웃는다. 아저씨, 우리가 닮은 점이 있는 거 아세요? 글쎄. 정말 모르시겠어요? 의사와 견인차의 공통점을요. 아저씨, 저 왼편 3번째 골목입니다. 시내에서 알아주는 고급 주택가는 문턱도 많았다. 작은 경비초소에서 사람이 나와 그들을 세우려다 녀석의 차 번호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그는 조합원들을 피해 생면부지에 이 소도시로 오면서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부끄러웠던 그날을 기억했다. 정말 오랜만에 소원 성취합니다. 11살 때부터 원한 이 차를 탔으니 말입니다.
근데 아저씨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공통점을 말입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요? 저기 저 앞에 저 집입니다. 그는 밝게 미소만 지었다. 녀석은 튼튼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담쟁이가 한창 오르고 있는 집 곁에 차를 멈추게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은 계약금이고요. 10만 원은 소원풀이 사례금입니다. 이게 괜찮은데 5만 원만 줘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안 되죠. 계약은 계약인데요. 참. 녀석은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그에게 내민다. 공손하게 두 손이다. 그리고 명함 있으면 한 장 주십시오. 그러지. 자, 여기요. 요 명함 겸 긴급 연락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차에 오르다 몸을 돌려 녀석을 불렀다. 저기 말이요. 네. 대답은 몰라서 못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닮았다는 것이요? 타인의 불행이 우리의 소득이 된다는 점이죠. 우린 아저씨나 저나 남들의 고통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나왔다. 녀석은 문으로 들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경찰을 보내며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묘한 수치심이 땀구멍마다 솟아났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아늑하고 높은 담이 성벽처럼 솟아있는 길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좀 더 속도를 높였다. 최희윤 소설 밤 견인의 시각,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박지훈, 유민석, 임진흥, 김석환, 이지환, 이병용, 정형석, 박영재, 사성웅, 주재규, 전진아, 오인실, 장민혁, 심승한,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네. 아까 전반부에서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주인공 견인차 운전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노조를 빠져나가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본인에게는 참 마음의 상처겠죠. 그렇죠. 그 상처가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시각 설정이 이제 깊은 밤 시간이네요. 그러죠. 밤에 대한 어떤 작가적 연상이 더 강렬하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게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들. 네. 우리가 그 물리적인 어두움 안에서 더 밝아지는 인간의 진실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들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할 때, 노골적인 이야기할 때는 조금 속삭이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낮아지고 햇빛이 낮아지고 조도가 낮아지고 조명이 낮아지는 것은 물리적인 것들이 낮아지는 반면에 내면이 커지는 거, 내면이 밝아지는 것, 이런 시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밤이 많은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네. 확실히 좀, 약간 좀 어둡다고 그럴까? 그러죠. 그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밤 시각대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참 많죠. 예. 그 밤을 모르고 사는 것도 참 불행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도 역시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이 더 낫다고 판단 내린 것들이 이 견인의 경우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수가가 더 비싸고 이렇다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택한 것이고 그것이 이 주인물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하고 어울려서 적응하는 것 같다는. 그러고요. 제가 이 견인차 기사 같은 인생 내력이었어도 한낮에 사람 많고 이게 싫겠어요. 그러죠. 마음은 괴롭고 그렇죠. 교교한데 숨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근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역시 그 기본 얘기 골격 못지않게 이제 요 얘기 골격이 되겠네요. 이 의대생 청년 말이에요.
글쎄, 이제 부모 세대 입장,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공 나와 이제 곧 의대를 졸업해서 병원을 개업할 그 좀 유복한 청년 사이는 너무나 먼 이제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죠. 근데 의대생 청년은 정말 쉽게 당신하고 저는 참 비슷해요. 뭐 이거 찾아내죠. 남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뭐 이거 말이에요. 이 의대생 청년을 그냥 단순히 쉽게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삶의 현실이니까. 작가로서는 어떤 입장에서 그려놨습니까? 저는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를테면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스럽게 부탁함에도 뻔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지 않게 막 부탁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처럼 부모에게 그 혜택 받고 그 부모의 재산 치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는 누리고 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적어도 돌아봐야 될 대상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 한 사회적 그 지성인의 존재로서 자기가 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낮은 사람, 아랫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든지 그런 것, 어떤 게 노블리스 어블주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용하고 자기가 누리고 사는 데는 정말 이악스러운 친구들. 근데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 사회가 처해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 항폐인데요. 그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현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지금 얘기하는 의대생 청년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또 다른 의사가 있어요. 역시 의대생인데 주인공의 레카차 운전자의 이제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의료봉사 떠나겠다 이제 이러는데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 말이죠. 또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피랍 사태를 우리가 온 국민이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이제 우리가 그 봉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또 다른 맥락의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의료봉사 하겠다는 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정말 또 한 다른 정말 놀랄만할 정도. 우리 한국인들이 그 종교성이 강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대학 학생들을 또 제가 이렇게 몇 명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진로 지도를 할 때요. 저희들은 여자 대학이니까요. 여성들이 많은데 다시 목사의 부인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 매력 없는 직업 아니겠니?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신앙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러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놀랬고요. 또 더러 이렇게 저희들 그 동아리들 보면은요, 아프가니스탄은 모르겠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데 키르기스탄 같은데 있잖아요. 도로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제 한마디 좀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가 다 끝났냐? 애국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독교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보느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아이들을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한국은 다 이제 그 기독교가 모르는 곳이 없다. 이제는 세계로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있고 또 그런 애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단의 존재가 있어서 이제 양비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의사와 정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이걸 대칭점에서 나를 이제 세워나왔죠, 제가. 글쎄 말이야, 아주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을 대비시켰기 때문에 이제 구도가 상당히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건 지엽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작가가 되게 이제 어떤 예언적 기능도 있고 미리 감지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의료 봉사를 그 사태가 나기 훨씬 전에 생각을 해서 소재를 삼으셨는지 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몇 군데의 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다녀왔다 그래서 그럼 여기도 가지 않을겠느냐 그런 소명감과 그런 선거 의식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잡아낸 것이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디 들었더니 그쪽
무슬림들하고 네네. 그 무슬림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가진 몇몇의 그분들도 이렇게 기독교에 높으신 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연인데 네. 이게 큰 파장과 작품이 어떻게 맞물려 들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까 학생들 가르치시는 얘기 속에 이제 상담 심리학 전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소설 쓰기 역시도 문제를 제기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치유의 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제 나는 문학을 한다, 어떤 것이 내 생각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신촌문예 시상식에 갔더니요. 그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작품이 단 한 명한 독자한테도 읽혀서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은 자기는 그 작가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본다. 라고. 근데 저 역시 제 작품이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느꼈다면 그거야말로 작가로서 최고의 그 기쁨이겠죠. 근데 그런 것이 과연 내 작품이 그런 반열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저도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이걸 해물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소금이 되겠다. 아니, 그런 것은 아직도 제가 소설가고요. 대설가가 못해서요. 아니, 한 20년 전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패기만만한 사람들이 그 기계가 이제 다 사라졌거든요. 대신 이제 문학으로 대중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많아서요. 좀 어떤 대중 취향적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많이 있는데, 좀 팔리는 작품에 대한 관심은 안 갖고 계십니까? 팔리는 작품은 모든 작가들이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격이라고 만약에 붙인다면은 그 격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의 돈을 좀 벌고 싶다는 생각이지. 대중성. 그걸 잃어버리면서 저는 이제 어차피 직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전업 작가들에게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비겁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 아직도 이걸 한번 지켜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윤 선생님 작품 속에 있는 그 격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 선선했어요. 그런데 단풍 갑자기 막 드는 모습 보이고 잎사귀 떨어지고 이런 시간의 덧없는 흐름이요. 근데 이게 덧없기만 한 게 아니고 자연이며 우리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성숙시켜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지금 계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의 자양분을 얻고 또 그러는가 하는 것. 새로운 만남 속에서 참 많이 우리가 얻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도 또 내면을 가꾸고 그러는데요. 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성장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낡고 갇힌 세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사실이요. 일교차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